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포럼의 핵심인 두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김진영 교수님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교수,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중앙대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오늘 AI 시대 융합적 고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없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인공지능 시대 융합적 고등교육 혁신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제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약간 준비된 자료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 컴퓨터 생기면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많이 생겼으니까 한 70년, 80년 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인공지능이 붐을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최근에 딥러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획기적인 사건 몇 개를 좀 조사해 봤는데, 우선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 되겠네요. 그때 왓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퀴즈 대회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아주 지적 능력을 이제 컴퓨터가 사람보다 잘한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잘 아시는 2016년 알파고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컴퓨터가 훨씬 사람보다 잘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 주제를 인공지능이 받아서 그 이야기를 씁니다. 주저주저 쓰는 안데스 산맥의 외딴 계곡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져줬더니 컴퓨터가 그걸 받아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라파치 대학이 있고 거기에 페레스 박사가 있는데 어쩌고 유니콘들을 만져봤더니 어쩌고 얘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까지 잘하더라라는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진행이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에 한 200번 정도 독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800만 페이지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나온 다음에 다음 문장이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요. 이게 점점 이 기술이 작년 1년 사이에 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능적인 에이전트를 만든다. 에이전트라는 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다시 취하는 이러한 에이전트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지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추론을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배워야 되고 이런 식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연구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70년 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일반적인 기술, 범용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동화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풀고, 그다음에 사람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능력이 많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시고 그냥 놀라시기만 하는데, 그것의 본질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기계예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해서 넣어주면은 그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하는 것이 컴퓨터의 역할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야, 이거 컴퓨터가 인지작용을 하네, 이해를 하네, 사고를 하네, 의사결정을 하네, 심지어는 창작을 하네, 이렇게 의란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 거는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겠다라는 거는 컴퓨터에다가 알고리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을 넣어주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사람이 일일이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디지털 문화를 이루어 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화려한 디지털 문화가 다 그런 방법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는 오래전에 했지만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그 엑기스를 뽑아서 제가 스스로 처리하는 이러한 능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위 데이터 학습형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쓰고 이것이 이제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약점도 아직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려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그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AI에 지난 70년 동안 했던 거에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퀴즈대에 나가서 성과를 보인 거. 이거는 학습이라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이 집어넣었던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그걸 답을 찾아서 대답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놓았던 것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명시적으로 주지 않은 것도 대답하시는 능력이 생겼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데이터 학습형.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데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컴퓨터가 수행할 그 의사결정하는 알고리즘 그 자체를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를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생에 있는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떠한 그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이게 여기는 보는 것처럼 점이 여러 개 있지만 이걸 선으로 보자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인공신경망으로 모형을 만들자든가 이런 식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0년대에 신경세포라는 게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그것들을 연결을 하면은 어떠한 함수도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을 1950년대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가중치를 연결 강도라는 것을 조정을 해서 모든 입력에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결 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몇억 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입력이 또 몇억 개가 됩니다. 이런 것에 항상 맞도록 그 연결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했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는 간단한 거 신경망을 만들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한 2층 신경망 이 정도 몇백 개 정도의 연결 강도 가진 거 이런 걸 갖고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능력이 좋아지고 그 학습하는 방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연결 강도를 가진 그리고 데이터도 몇억 개의 데이터가 있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그걸 딥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딥러닝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영상 인식하는 겁니다. 물체를 보고 이게 뭔가 하는 걸 맞추는 것에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고요. 얼굴 인식 같은 거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정선의 그림을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 그 정선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젊었을 때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 여성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뭐 화났을 때는 어떤 표정, 뭐 기뻤을 때는 어떤 표정 이런 것들 자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시간이 한 몇 초 단위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언어, 문장의 이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번역하는 거는 이미 뭐 일상화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해서 요약 생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독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중에서 빈칸 태우기도 하고, 여기 있는 본 것처럼 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는 답을 내는 거. 이거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정도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능력들이 지금 생겼어요. 이런 능력이 가능한 거는 지금까지는 그 언어를 처리할 때 단어를 심볼, 기호로 표현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학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다처럼 공간상의 어떤 위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 벡터로 표현해서 의미가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같은 데 위치하도록 그런 식의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아주 대용량 말뭉치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났던 거기 때문에 그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하니까 쇼앤텔, 사진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야구하는 모습을 봤더니 뭐 사람이 방망이 들고 있고 심판이 쭈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먼저 있던 연구소에서 만든 거는 한 여자가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이런 것이 가능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인식하고 연결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뭘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언어를 주면은 그 언어로부터 그림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블루 퍼런 새가 있는데 꼬랑지가 뭐 어떻고 뭐 부리는 짧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그 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기보다는 직접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 그 성공을 하면 배우고 실패하면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또 배우는 그런 식의 그 강화 학습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몇 번을 이제 실패를 하면서 배우면은 이제 금방 배워서 저기 그 팬케이크 뒤집는 것 같은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비디오 게임에서 그 벽돌 깨기라고 해가지고 저 벽돌을 다 깨는 그 판을 움직여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강화학습으로 만든 거고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진짜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훈련된 결과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든 물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피부병, 피부암을 진단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아랫부분은 그대로 다 놔두고 윗부분 한두 개만 고치면은 그것이 피부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원 학생이 3주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지금 기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연어 처리하는 것도 아까 GPT-2 같은 것도 대용량 만뭉치로 문장 간의 내재 관계를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어다가 약간 고치기만 하면은 뭐 번역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사지선다 문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기술을 적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단위가 몇 달 단위입니다. 년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단위로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한계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한 딥러닝이 나타난 게 한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어떻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이제 해결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계학습의 원초적인 거라서 굉장히 어렵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난 6월 달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자동차가 그냥 길거리에 놓여 있는 트럭을 그냥 가서 두드리고 박았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허연 트럭이 허연 면을 천장을 길거리에 놓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가 그것이 트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랬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알고리즘은 트럭의 윗부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맨날 트럭의 뒷부분만 보고 옆에서 보고 훈련을 시켰지 트럭의 윗부분을 보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저게 트럭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 하늘이 허옇구나 그러고 가서 뚫고 박은 거죠. 이것이 한 3, 4년 전에도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지난 한 달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잘 시킨 거를 다른 데 쓰려고 그러면 그것이 훈련시킨 거와 똑같은 건지 똑같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데이터에는 어쩔 수 없이 편견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흑인 여성을 보여주니까 뭐 구글 알고리즘이 뭐 고리라다 그러고 그다음에 흑인 여성들은 뭐 얼굴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그 흑인에 대해서는 선입관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재범할 거다 이런 식의 선입관을 갖고 이런 식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설명을 못해요. 의사결정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요청하는데 이게 딥러닝 프로그램은 설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팬다 아니겠습니까? 이 팬다를 약간의 노이즈를 가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팬다를 보이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인공지능은 갑자기 긴팔 원숭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마찬가지로 바나나라고 잘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다 스티커 하나 붙이니까 갑자기 이게 토스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스톱 사인에다가 약간의 스티커 붙이고 막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갑자기 뭐 45km로 빨리 가세요라는 신호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아직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은 딥러닝을 쓰려면은 데이터가 충분하고 입력과 출력 간의 그 매핑을 취하는 확률적 방법입니다. 통계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잘하지만 데이터 없으면 잘 못하는 거고 또 같은 문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능력을 잘 알고 그래서 잘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생산성도 향상을 시켜주고 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2030년 되면 뭐 1년에 13조 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4,600억 달러가 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니까 뭐 근로시간은 계속 감소되고 사람은 점점 이제 소외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 뭐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아주 줄어드느냐 하면 있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건지는 지금 잘 모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간단한 그런 짭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짭 하나만 살아남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면은 교육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득은 양극화돼 가지고 사회 갈등은 심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도 알고리즘이 다 해버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거고요. 뭐 판사가 이미 인공지능을 대체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들어놓은 사회 체제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뭐 감시 통제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살인 무기는 인류의 파멸 위협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나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나는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되고, 더 가장 심각한 거는 이런 거죠. 사람의 두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올라왔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휠체어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쫙 가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은 이제 이 두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되고 컴퓨터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남의 두뇌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의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 가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생물학적 능력이 점점 좋아져서 뭐 특정 특성을 갖는 애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그 에이즈 안 걸린 애를 만들어내서 큰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손을 아주 전지전능하고 건강하고 죽지 않는 그런 애를 만들 거고 뭐 뒤처질 사람들은 뭐 절멸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AI는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은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거고 잘못 쓰면은 우리 인류의 멸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뭐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선 세상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의 혁신으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뭐 아시지만 그 네이버가 시가총액 4위가 됐거든요. 이거 20년밖에 안 된 회사고 젊은이들 몇 사람이 만든 회사 이런 식의 세상이 바뀌는 거 이런 걸 알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정화됐고 제조하는 기술 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서비스상으로 바뀔 거다. 의료 관광 서비스, 금융보험 서비스, 교육보험 서비스, 예술 서비스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글로벌하고 디지털이 두 가지밖에 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은 2%고 해외 시장이 98%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급속하게 온라인은 성장할 거고 온라인 회사들은 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글로벌 준비하고 디지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AI 시대의 인재 양성 우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어떨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술을 가리키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된 인력이 필요한데 준비된 인력이 뭐냐? 이게 AI를 뭐 아주 맨날 연구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AI에 기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혁신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가 급격하니까 그것을 하는 공공정책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거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을 모르면 인공지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양으로서 우선 가르쳐야 되지만 교양이라는 게 인문사회과학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과학기술도 교양으로서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도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전문가로서 이게 기술이 계속 변하니까 빨리빨리 배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술 기반, 그 다음에 혁신 마인드 이런 거 배워야 되고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윤리적 감수성,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나간 사람은 인공지능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재교육이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혁신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발견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기계 학습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의 시대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전문 지식을 뽑아내는 그런 식의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뭐 카이프리가 얘기했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모든 그 혁신의 기술을 확산해야 됩니다. 혁신의 기술이 꼭 엔지니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일반 그 학자들도, 뭐 사회학자들도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혁신의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어야 되고,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비판적 사고력을 갖춰야 되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갖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본이 최근에 작년 3월에 인공지능을 위한 교육개혁이라고 해서 주요 혁신이라고 해서 아주 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보다 그 초등학교의 뭐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거 우리보다 늦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참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가급적 한번 이걸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그 모델로 삼는 거는 MIT의 칼리지 오브 컴퓨팅입니다. 슈아츠만이라는 분이 돈을 상당 도네이션해서 최근에 만든 대학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공지능 대학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대학은 아니고요, 컴퓨팅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컴퓨터 과학이 뭐 AI를 포함하는 컴퓨터 과학이죠. 그 컴퓨터 과학이 모든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일반 그 타전공 학생들도 다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MIT는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그 동영상을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자막을 집어넣는데, 그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기술이 만들 때도 인문사회가 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 중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인간의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하신 분도 같이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게 컴퓨팅은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학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재현 교수님이 준비한 발표자라다 보면은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교육도 두 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여간 너무 인공지능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그 위에 그 레벨인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 MIT에서는 결국 50개의 교수직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반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고, 나머지 반은 다른 전공에서 컴퓨터 쪽에 관심이 가진 분들을 반을 25명을 뽑는 이런 식의 걸 했고, 많은 대학에서 이제 그 AI 융합 교육을 시작을 하는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윤리, 사회 영향 같은 거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뭐 그동안에 뭐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제는 요즘의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컴퓨터를 풀려고 그러거든요.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에듀케이셔널 사이언스, 막 이런 식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하시는 인문사회 교육하시는 교수님들도 컴퓨터에서 깊이 있게 알지 않으면은 아마 세계 추세를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쪽에 큰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 그 모든 자료는 개방하고 공유하고 서로 참여해서 만들고, 그다음 협동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거 재사용하고, 남이 만든 거와 융합해서 새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는 존중해주고, 근데 한꺼번에 제일 좋은 건 갑자기 못 만드니까 차근차근 점점적으로 개선을 해서 좋은 걸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도전하고 이런 식의 그 사회 그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할 때도 이런 식의 문화를 갖도록 우리 교육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윤리적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뭐 잘못 쓰이면 굉장히 인류에 해를 끼치니까 윤리적 감수성이 높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큰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회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는 건데 잘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 끝자락에서 잘해서 그동안 한 10위 정도 올라왔는데 세상이 또 바뀌어서 큰 경쟁이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는데 불행하게 우리는 이런 컴퓨팅 이런 거에는 상당히 서울로 따지면은 뭐 10위 한참 우리가 경쟁이 좀 10쯤 되는데 인공지능 능력은 뭐 한참 뒤지는 이런 식의 나라가 돼버렸는데 빨리빨리 하면은 아마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네, 지난 10년간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왔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스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통찰을 보여주신 김진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 없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